혹시 요즘 자주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조급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까지 마음 편할 날이 언제였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이 꼭 스트레스로 가득해야만 할까요? 분명히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노년에 진짜 평안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많은 공유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6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이 맞잖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 같으면 안 저랬을 텐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전부인 듯 느껴지고 내 방식이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관계를 망치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키운다는 사실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방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방식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 그것이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장영숙님은 70세입니다. 남편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도 껄끄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장영숙님은 나는 그저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애들은 왜 자꾸 버릇없게 굴고 남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생각이 있고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걸 존중받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처음엔 화가 났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영숙님은 이후 대화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가족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도 자주 웃고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내가 다 맞을 필요는 없었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이 사례처럼 틀릴 수 있다는 여유는 단순히 고집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만 생각해도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달라서 불편했던 게 아니라 내가 맞서려 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건 아닐까요? 노년에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고집보다 여유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마음은 고립을 만들지만 나도 몰랐네라는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와 자주 부딪히고 있다면 혹시 내 말이 너무 강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결국 마음의 여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질 때 진짜 평화로운 노년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도 깊어지고 섭섭함도 자주 찾아옵니다. 가족이 무심하게 느껴지고 이웃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잦아집니다.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겉모습과 행동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말없이 견디는 아픔과 사정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뜸한 이유, 배우자의 차가운 말투, 친구의 어색한 행동,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단한 삶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할 고통이나 피로 혹은 나름의 걱정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 채 오해만 키우면 결국 가장 상처받는 건 내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거칠어 보여도 그날따라 속이 많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도 그 순간 다른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마음을 한번 접어보면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넘기면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인간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까운 가족과 자녀, 친구, 이웃과의 갈등은 말로는 작지만 마음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관계는 언제나 쌍방향입니다. 내가 조금만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도 언젠가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정혜분님은 71세입니다. 남편과 자주 부딪히고 며느리와도 대화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이 싫었고 남편은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대요. 그걸 모르고 저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며 혼만 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정혜분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도 상대의 사정을 모르고 내 감정만 앞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정혜분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기 시작했고 며느리에게는 짧은 문자라도 따뜻하게 인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손주와의 영상통화가 일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그들도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이처럼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 안의 불만도 줄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단단해지면서도 따뜻해집니다. 노년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방식을 믿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서 참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일하세요? 연금 받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아껴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손해예요. 이런 말들은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내 삶의 방식이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닌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괜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나에게 맞았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전략하며 사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고 소소한 즐거움에 돈을 쓰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남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안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노년에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흔하게 들리지만 그 삶의 방식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해석됩니다. 누군가는 자주 여행을 다니며 삶의 활력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집에서 손뜨개나 글쓰기 같은 취미를 하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방식이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가입니다. 나답게 사는 삶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고집을 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타인의 조언을 듣되 그 조언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도권은 항상 나에게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말에 내 삶의 방향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답이 있지만 내 인생에는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은 단순히 물질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나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스스로 만족스럽다면 그게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제 좀 누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건 너무 낡은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고 내 방식대로 성실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조말수님은 올해 70세입니다. 퇴직 후에도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며 만류하지만 조말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방식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 일하고 손님들이 고맙다고 말해주면 그게 내 사는 이유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일할 때 가장 건강하고 밝다는 걸 알고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나답게 사는 방법이 이거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조말수님의 이 말은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을 믿는 태도가 얼마나 단단한 삶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입니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 손주의 교육, 친구의 가정사까지 어느새 나와 상관없는 일에도 마음을 쓰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어느 순간 그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감정도 에너지도 거기 다 쏟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힘이 남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고마움보다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도와줬다는 마음과 간섭받았다는 상대의 감정이 부딪히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물론 나이 든 부모로서 자녀의 삶이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걱정일 뿐 인생의 선택은 결국 그들의 몫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할 수 있는 조언만 하고 나머지는 믿고 기다리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부모의 경험이나 방식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결국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됩니다. 또한 친구나 이웃, 지인 사이에서도 참견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개입이 결국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선의였지만 듣는 쪽에서는 간섭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고 판단하고 나서기보다 때로는 물러서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내 삶과 남의 삶의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상대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지켜줄 때 서로의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마음을 쏟는 대신 지금 내 삶에 더 집중해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신옥남님은 69세입니다. 오랫동안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못마땅해서 자꾸 조언을 하게 되었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아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신옥남님은 내가 너무 깊이 관여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모든 간섭을 멈추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지금은 손주와도 자주 연락하며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때론 상대에겐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물러서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신옥남님의 말처럼 거리를 지키는 지혜는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 가지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도 피곤한 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참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 써도 돌아오는 건 항상 따뜻함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자책이 들고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온통 타인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고 인간관계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조심스럽게 하되 무조건 참고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했는데 상대가 싫어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태도를 가진다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그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기 싫은 부탁을 무리해서 들어주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건네는 일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상대는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할 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사람은 관계에 당당함이 있고 그 당당함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정래님은 올해 74세입니다. 평생을 내하며 살아오셨고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도 항상 부드러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쌓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고 나중에는 혈압까지 올라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상담사에게 이제라도 나를 좀 챙기셔야 해요. 미움받을 용기도 가져야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은 후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엔 하기 싫은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고 가족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가족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친구들도 이제야 진짜 김정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김정래님은 용기 내서 나를 표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노년을 편안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사회에서는 주변의 평가를 신경 쓰며 한 걸음씩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노년까지 이어지면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정작 은퇴 후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웃의 눈치, 자식의 시선,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일하네? 그 나이에 저런 옷을 입는다고? 혼자 밥 먹는 거 좀 없어 보여. 이런 말들에 괜히 움츠러들고 하고 싶은 일도 망설이게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은 한순간 스쳐 지나갈 뿐 내 삶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의 눈치를 보며 살면 손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나는 내가 좋으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옷차림, 내가 편해서 선택한 일상, 내가 즐거워서 나간 모임이라면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잘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사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인정받는 시대일수록 나만의 방식에 당당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꿈을 꾸는 사람, 여전히 일하는 사람, 취미에 빠진 사람, 혼자 여행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라는 생각에 자꾸 주춤하게 되면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눈치 보며 사는 인생에는 기쁨보다 불안이 더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건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든 바른 삶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건 남의 인정보다 내 스스로의 만족감입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스트레스 없는 노년의 핵심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문영남님은 올해 73세입니다. 은퇴 후 카페 창업을 하셨을 때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하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동년배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쉬면서 살지라고 걱정했고 자녀들도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영남님은 늘 꿈이었던 작은 커피 가게를 열었고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나도 흔들렸어요. 다들 말리니까. 근데 가게 열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요. 내가 좋으면 된 거잖아요. 지금 문영남님의 카페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한 명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 행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내 삶의 중심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진짜 스트레스 없는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 그것이 곧 진짜 내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 구입 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구입해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꼭 이런 방법으로 쿠팡 구매하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황혼 재혼을 꿈꾸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제가 오늘 공개할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나면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황혼 재혼한 부부 10상 중 8상이 1년 안에 이혼을 고려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늙어서 재혼했을 때 찾아오는 끔찍한 5가지 불행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은 분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불행은 재혼 후 급속히 식어가는 애정관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면을 벗은 상대방의 충격적인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산발이고 입에서는 악취가 나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물도 안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밤마다 코를 골고 이를 갈며 심지어 잠꼬대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애할 때 보여줬던 그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 같은 일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크게 틀고 체조를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서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남편이 새벽마다 기침하는 소리 때문에 베개로 얼굴을 덮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 배우자와의 끝없는 비교 지옥입니다. 이건 정말 잔인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해도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전 남편은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줬는데, 전 아내는 집안일을 저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새 배우자 앞에서 전 배우자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장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이 들어 나타나는 끔찍한 신체 변화들입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뇨로 인한 발냄새, 혈압약 부작용으로 인한 무기력함, 관절염으로 인한 끊임없는 신음소리, 심지어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늘어나서 밤마다 잠을 깨우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매일 목격하면서 애정이 식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돈 때문에 벌어지는 추악한 현실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활비는 누가 내고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고 자녀들 용돈은 어떻게 할 건지 매일매일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자녀들의 냉랭한 시선과 노골적인 반대입니다. 자녀들은 새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절 때마다 전쟁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더 잔인한 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죽으면 재산은 우리가 받을 거예요 라고 대놓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 충격적인 이유로 인해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연애할 때의 그 달콤했던 순간들은 모두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불행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과의 관계 파탄,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두 번째 불행은 재혼으로 복잡해진 가족 관계도입니다. 이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악몽 같은 현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호칭부터 시작되는 혼란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시나요? 아들, 딸이라고 부르면 우리 아빠는 따로 있어요.
라고 면박을 당하고 그렇다고 이름을 부르면 예의가 없다며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 인사도 안 받고 선물을 줘도 받지 않는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쪽 자녀들 간의 치열한 세력 다툼입니다. 이건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친자녀들은 우리가 원래 가족이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 상대방 자녀들은 이제 한 가족이니까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명절 때 어디를 먼저 갈지, 제사는 어떻게 지낼지, 심지어 부모님과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까지 모든 게 경쟁입니다. 한 할머니는 우리 집이 매일 국정감사장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속 문제로 벌어지는 치사한 계산질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추악한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재혼하자마자 양쪽 자녀들이 재산분할 협의서를 들고 나타납니다. 친자녀들은 새엄마, 새아빠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달라고 압박하고 상대방 자녀들은 이제 한 가족인데 차별하지 말아달라며 요구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자녀들이 부모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속 포기 각서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경조사 때마다 벌어지는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순간에 가족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새아버지라고 소개하면 친아버지가 살아있는 자녀들이 불쾌해하고 어머니의 남편이라고 하면 그것도 어색합니다. 더 참혹한 건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팔짱은 어떻게 낄지 모든 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례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75세에 재혼한 김순례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작년 추석 때 친아들은 새아버지랑 같이 차례 지내기 싫다며 따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고 새남편이 딸은 이제 한 가족인데 왜 따로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김순례 할머니는 하루에 제사를 3번이나 지내야 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는 더욱 참혹합니다. 재혼 후 첫 설날에 양쪽 손자 손녀들이 모였는데 세뱃돈을 얼마나 줄지 몰라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친손자에게는 10만 원, 새남편 손자에게는 5만 원을 줬더니 새남편이 차별한다며 크게 화를 냈고 친아들은 왜 남의 자식한테까지 돈을 주냐며 따졌습니다. 결국 이영자 할머니는 울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미숙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재혼 6개월 만에 새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새남편이 자녀들이 병원비는 새어머니가 내세요라고 했습니다. 반면 박미숙 할머니의 자녀들은 왜 우리 엄마 돈으로 남의 아버지 병원비를 내냐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박미숙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고 양쪽 자녀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얽힌 가족관계도 때문에 재혼 부부들은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복잡한 조직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세 번째 불행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재산 분할로 인한 끝없는 갈등,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잠을 못 잘 겁니다. 드디어 세 번째 불행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 가족은 이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10년째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세 번째 불행은 재혼 선언 후 벌어진 가족 내 재산 전쟁입니다. 이건 정말 살벌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재혼 선언과 동시에 시작되는 자녀들의 기습 공격입니다. 부모가 재혼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자녀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좀 떼어주세요. 유언장은 써놓으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이 몰래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재산 보호 방법을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은 부동산을 둘러싼 치열한 소유권 다툼입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관리비는 누가 낼 것인지, 나중에 팔 때 수익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모든 게 전쟁입니다. 친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인데 왜 새엄마 명의로 바꿔야 하냐고 항의하고 새 배우자는 이제 부부인데 왜 나를 배제하냐며 맞섭니다.
더 무서운 건 몰래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려다 발각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예금과 적금을 둘러싼 은밀한 숨바꼭질입니다. 재혼 발표와 동시에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계좌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적금은 언제 만기인지, 보험금은 얼마인지 모든 걸 캐내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이 몰래 부모 도장을 가지고 가서 계좌를 해지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전쟁은 보험금 수익자 변경을 둘러싼 뒤끝 있는 싸움입니다. 기존의 자녀들이 보험금 수익자로 되어 있던 것을 새 배우자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반반으로 나눌 것인지 엄청난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그동안 보험료 냈는데 왜 새엄마가 받아야 하냐고 항의하고, 새 배우자는 이제 배우자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치사한 건 몰래 보험회사에 가서 수익자를 바꾸려다 들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참혹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명숙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78세에 재혼을 선언하자마자 3명의 자녀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새아버지한테는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며 협박했고, 딸들은 엄마가 죽으면 새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가져갈 것이라며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정명숙 할머니는 결국 모든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미리 증여했지만 새남편은 이를 알고 크게 실망해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끔찍합니다. 재혼 한 달 만에 새아내의 아들이 찾아와서 우리 엄마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최병철 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 돈을 왜 남의 자식이 가져가냐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최병철 할아버지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아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미경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참혹합니다. 재혼 후 6개월 만에 새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새남편이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라며 윤미경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반면 윤미경 할머니의 자녀들은 엄마가 그 집에 들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이 벌어져 현재까지 3년째 소송 중입니다. 안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재혼 선언 후 아들이 몰래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새엄마한테 뺏기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안정호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들을 고소했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렇게 재혼 선언과 동시에 시작되는 치열한 재산 전쟁 때문에 가족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불행은 더욱 잔인합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건강은 더 악화되는 현실, 이 진실을 알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네 번째 불행은 재혼 전 건강상태 은폐의 후유증입니다. 이건 정말 사기극보다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숨겨진 중병들이 재혼 후 갑자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건강해 보였던 상대방이 재혼 후 갑자기 당뇨, 고혈압, 심장병, 치매 초기 증상 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병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이죠. 약을 먹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병원 다니는 것도 비밀로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엄청난 의료비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재혼 후 상대방의 숨겨진 병이 악화되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의료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간병비까지 모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상대방의 자녀들이 새엄마, 새아빠가 책임져야 한다며 모든 의료비를 떠넘긴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바닥나게 됩니다. 세 번째 충격은 간병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어버립니다. 식사 준비, 약 챙겨주기, 병원 모시고 다니기, 밤새 간병하기까지 모든 게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더 잔인한 건 상대방의 자녀들이 이제 부부니까 당연히 간병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충격은 정신적 질환까지 숨겨져 있던 경우입니다. 치매 초기,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의존증 같은 정신적 문제들이 재혼 후에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벌어진 참혹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72세에 재혼한 지 3개월 만에 새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새남편은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히 숨겼던 것입니다. 주 3회 투석비로 매달 300만 원씩 나가자 김영희 할머니는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새남편이 자녀들은 아버지 병은 새어머니가 책임져야 한다며 냉대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끔찍합니다. 재혼 6개월 만에 새아내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새아내는 재혼 전부터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새아내의 딸은 우리도 엄마 치매 때문에 힘들어서 결혼시킨 것이라고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현재 홀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참혹합니다. 새남편이 재혼 후 갑자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재혼 전부터 간경화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남편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2억 원이 들어갔고 결국 새남편은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새남편이 자녀들은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상속받는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조명구 할아버지의 사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새아내가 재혼 후 갑자기 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극도로 흥분해서 물건을 부수고 다음 날은 극도로 우울해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새아내는 20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히 숨겼던 것입니다. 조명구 할아버지는 매일 새아내를 감시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소영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새남편이 재혼 후 알코올 의존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고 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알고 보니 새남편은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연애할 때만 술을 끊었던 것입니다. 정소영 할머니는 매일 폭력에 시달리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건강 문제들이 재혼 후 드러나면서 행복한 노후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꿈이 간병지옥과 의료비 폭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5번째 불행은 생활습관과 가치관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매일매일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입니다. 생활습관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매일매일의 지옥 같은 갈등, 이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악몽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이 문제로 매일 10번씩 싸우다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충격은 완전히 다른 생활 리듬 때문에 벌어지는 매일의 갈등입니다. 한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아침 6시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아침 9시까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서 서로를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음식 취향과 식사 습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당뇨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하고 한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소화가 안 되어서 채식만 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식사 시간과 방법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데 다른 한 사람은 빨리 후루룩 먹어 치우려고 합니다. 매 끼니마다 갈등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충격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한 푼 한 푼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돈을 아껴서 뭐 하냐며 펑펑 쓰려고 합니다.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까지 모든 지출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더 치사한 건 서로의 소비 패턴을 감시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충격은 청결과 정리정돈에 대한 기준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매일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다른 한 사람은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사용법, 설거지 방법, 빨래 개는 방법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더 끔찍한 건 서로의 방식을 강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진 참혹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순이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새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크게 기침하고 가래 뱉는 소리를 내면서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반면 한순이 할머니는 밤늦게 잠들어서 아침 9시까지 자고 싶어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새남편은 내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냐며 화를 냅니다. 결국 한순이 할머니는 수면 부족으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최동식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끔찍합니다. 새아내는 매 끼니마다 국과 찌개와 반찬을 5가지씩 차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최동식 할아버지는 간단한 죽이나 국수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아내는 성의가 없다며 매일 음식 때문에 싸우고 최동식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냐며 짜증을 냅니다. 결국 따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참혹합니다. 새남편은 돈을 물쓰듯이 써서 매일 택시를 타고 비싼 식당에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김말순 할머니는 평생 버스만 타고 집에서 해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새남편은 이렇게 짠돌이 같이 살 수 없다며 화를 내고 김말순 할머니는 돈을 물쓰듯이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며 걱정합니다. 매일 돈 문제로 싸웁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새아내는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정돈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박영수 할아버지는 신문을 바닥에 놓고 읽고 안경을 아무데나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아내는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며 매일 잔소리하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내 물건을 왜 함부로 치우냐며 화를 냅니다.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끔찍합니다. 새남편은 종교에 열성적이어서 매일 새벽 기도회에 가려고 하고 이미숙 할머니도 함께 가기를 강요합니다. 반면 이미숙 할머니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거부하면 새남편은 신앙심이 없다며 비난합니다. 매일 종교 문제로 갈등이 벌어집니다. 정철호 할아버지의 경우는 가장 절망적입니다. 새아내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 떨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철호 할아버지는 집에서 조용히 책 읽고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아내는 사람답게 살자며 외출을 강요하고 정철호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사냐며 반대합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매일 싸웁니다. 이렇게 평생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집니다. 결국 매일매일이 갈등과 스트레스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늙어서 재혼했을 때 찾아오는 5가지 끔찍한 불행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을 보고도 여전히 황혼 재혼을 꿈꾸시겠습니까? 혹시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울을 보면서 예전에 내가 아니구나 하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노년을 맞으며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두 할머니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었어요. 한 분은 구부정한 어깨로 힘없이 걸으시며 요즘 몸도 마음도 다 늙었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 분은 반짝이는 눈으로 오늘도 할 일이 많아서 바빠라며 활기차게 지나가셨거든요. 두 분의 나이 차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차이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미리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도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지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첫 번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매월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혹시 지금 젊으시다면 연금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5세 조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직 젊은데 뭘 그런 걸 미리 생각해라며 개인연금 가입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사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을 미리 찾아서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추납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미리 찾은 돈의 몇 배를 내야 하더라고요. 이자와 가상금까지 붙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인연금은 아예 가입도 안 하셨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되지 뭘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40대, 50대에는 사업이 잘 되어서 돈 걱정이 없었습니다. 연금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평생 일할 수 있을 텐데라고 자신만만하셨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거든요. 65세가 되어 은퇴를 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었어요. 개인연금은 아예 준비해 놓지 않아서 추가로 받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70세가 넘은 나이에 경비 일을 하며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고 계세요. 반대로 같은 나이의 이웃 김성호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20대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셨고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납부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셨어요. 국민연금도 내야 하는데 개인연금까지 매달 20만 원씩 내기가 쉽지 않네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납부하셨습니다. 30대에는 연금저축 외에 변액연금보험에도 가입하셨어요. 40대에는 IRP까지 개설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셨습니다. 50대에는 연금 납부액을 더 늘리기도 하셨어요. 퇴직금도 모두 IRP로 이체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김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월 국민연금 80만 원, 연금저축에서 70만 원, 변액연금에서 60만 원을 받아서 총 21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십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셨지만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연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은 언젠가 바닥이 나지만 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와요. 100세까지 살아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면 더 든든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추가 수입이 되거든요.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둘을 합치면 충분해집니다. 셋째로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연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했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개인연금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상품부터 시작해서 변액연금보험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효과로 불어나거든요. 20대에 시작하는 것과 40대에 시작하는 것은 나중에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초라한 노년을 피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두 번째는 의료비 감당 가능한 실손보험 유지하기입니다. 혹시 아직 건강한데 실손보험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실손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7세 이정희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고 나는 몸이 튼튼해서 보험 같은 건 필요 없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권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돈으로 맛있는 것이나 사 먹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본인 부담금만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물리치료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왔어요.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치료비 때문에 생활이 궁해져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줄 줄 몰랐어 라며 자책하셨어요.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미숙 할머니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40대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어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지라고 하시며 매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셨어요. 매달 8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게 쉽지 않네라고 하셨거든요. 주변에서도 그 돈으로 적금이나 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라며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60대가 되어서는 보험료가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거잖아라고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박 할머니도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수술비가 1,500만 원이나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낸 돈은 50만 원 정도였어요. 수술 후 한 달간 입원하면서 든 비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입원비가 20만 원씩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모두 처리해 주었어요. 박 할머니는 정말 다행이야. 보험 들어놓기를 잘했어라고 안도하셨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 실손보험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큰 병에 걸렸지만 경제적 부담은 완전히 달랐어요.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였다면 나이가 들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 생기거든요. 둘째로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병원비는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100만 원 하는 수술이 10년 후에는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야 하거든요. 병이 생긴 후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당장 실손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도 좋아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로 가입하면 더 비싸거나 아예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한 보장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는데 오래된 보험은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실손보험을 노후 준비의 필수 항목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함께 잃게 되니까요. 초라한 노년을 피하고 싶다면 실손보험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혹시 취미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취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동네에 사는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부터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라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라고 하시며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붓질을 배우려니 힘드네라고 하셨거든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먹물도 자꾸 번졌어요. 하지만 첫 수업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라며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예 동기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어라며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매주 입원식 문화센터에 가서 2시간씩 서예를 배우셨어요.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하셨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배우는 할머니들과도 더욱 친해졌습니다. 서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나누며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예반 할머니들이 김 할머니를 다른 모임에도 초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등산 모임도 나와봐.
요리교실도 같이 다녀봐라며 새로운 활동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할머니의 인간관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서예반에서 만난 10명의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소개해준 등산 모임의 15명, 요리교실의 12명까지 어느새 40명이 넘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70세가 된 지금 김할머니의 하루는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서예 연습을 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글귀를 써볼까라며 즐거워하세요.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가 있으면 작품도 출품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동네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될 줄 몰랐어라며 뿌듯해하세요. 제자들도 생겼고 그 제자들과도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휴대폰에는 이제 연락처가 100개가 넘습니다. 서예 관련 사람들, 등산 모임 사람들, 요리교실 사람들, 그리고 서예 제자들까지 말이에요. 매일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바쁘고 즐거우시다고 합니다. 취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취미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둘째로 취미를 통한 인간관계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명의 취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모임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인맥이 확장되는 거예요. 셋째로 취미는 삶의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이것을 해봐야지라는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배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하나만 있어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는 젊을 때 운동 안 했는데 지금 해봤자 뭐해라고 여기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운동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하지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며 살아오셨거든요. 60대가 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곤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당뇨와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어요. 박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서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외출하기도 부담스러워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셨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나라며 우울해하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이웃 최건강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5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이제라도 몸을 관리해야겠어라고 하시며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니 온몸이 아프네라고 하셨거든요. 10분만 운동해도 숨이 차고 근육통이 심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어라며 꾸준히 운동하셨습니다. 주 3회씩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하셨어요. 집에서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를 하셨습니다. 60대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력이 20대 못지않게 좋아졌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안 차고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65세에 은퇴한 후에도 운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운동량을 늘리셨어요. 헬스장 운동에 수영과 등산까지 추가하셨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새로운 인맥도 생겼어요. 75세가 된 지금 최 할아버지의 몸은 어떨까요? 50대보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하세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까라며 즐거워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동네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트레이너가 될 줄 몰랐어라며 뿌듯해하세요.
같은 나이대 할아버지들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50대부터 운동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랐어요.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운동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어요. 근육이 있어야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운동은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병들을 막아주거든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로 운동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로 운동은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줍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대화도 잘 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헬스장에 가기 부담스러우면 집에서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기본 운동들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수중 운동도 추천합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 좋아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운동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운동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 하나만으로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다섯 번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친구 한 명입니다. 혹시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8세 이순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사교적인 성격이셨어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라고 늘 말씀하시며 각종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동창회, 부녀회, 동호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셨어요. 휴대폰에는 연락처가 200개가 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안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인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라며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자신이 인복이 많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이 많아지자 모임에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한두 번 빠지니까 사람들이 요즘 어디 아프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계속 참석하지 못하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진짜 힘들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할머니는 200명의 연락처 중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두 안면만 있는 사이였지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며 절망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정순 할머니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50대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김말순 할머니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이 책 어떠셨어요? 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건강 걱정, 노후 계획까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두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안부로 시작해서 때로는 2시간씩 대화하기도 했어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된 거죠. 70세가 된 지금 박 할머니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김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 할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김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친구 한 명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수많은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한 거예요. 편안한 친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진정한 친구는 어떤 모습이든 받아줍니다. 화장하지 않은 모습도 기분이 안 좋은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요. 가식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친구는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싫어하지 않고 사소한 고민도 진지하게 들어주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셋째로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도와주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도움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생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매정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치라고 치부하고 내 마음의 소리는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도 나를 위한 투자도 아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야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확해지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진짜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면서 나 자신은 항상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내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욕구를 존중하며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 내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로서 참아야 하고 어른으로서 참아야 하고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선이었고 내 취향보다는 다른 사람의 취향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가족이 원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에 싫다고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좋지 않다고 말하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생 참고 모든 것을 감수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 기분만 맞춰주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여전히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참으며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왔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색하고 미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내 의견을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점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가 된 이분은 평생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를 보며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조차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취미생활도 없었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평생 다른 사람만 챙기고 살았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원 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생 하고 싶었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말려도 안전하게 준비해서 꾸준히 산에 오릅니다. 등산복도 좋은 것으로 사고 등산용품도 제대로 갖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돈이 아까워서 못했을 일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가끔은 여행도 함께 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부탁하는 모든 일을 다 들어줬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몸이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바쁠 때는 바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배려해줍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프면 하루 이틀 쉬면 금세 나았습니다. 밤늦게 일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괜찮았고 조금 무리해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어제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오늘은 온몸이 쑤시고 잠을 못 잤다 싶으면 며칠 동안 컨디션이 엉망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인지를 말입니다. 최고급 병원에 가도 이미 망가진 몸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싼 약을 먹어도 한번 생긴 만성질환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맛있는 음식도 소화가 안 되면 독이 되고 아름다운 풍경도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도 젊었을 때의 그 건강한 몸 하나 살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돈이 많아도 자식이 잘 살아도 친구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개운한 것, 하루 종일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것, 밤에 푹 잠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때 가서 병원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것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망가진 몸은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고 고혈압이 생기면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관절이 나빠지면 수술을 해도 예전 같지 않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나빠지면 독서나 TV 시청도 어려워지고 귀가 안 들리면 대화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금주는 말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도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는데 그래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낮에 적당히 활동하고 저녁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하고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전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 놀아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마음이 우울하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가 된 김 씨는 젊을 때부터 가족들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습니다. 본인은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건강검진도 돈이 아깝다며 받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할 일이 밀린다며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에 갑자기 당뇨와 고혈압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에 갔지만 이미 합병증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갈 수 없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제 후회합니다. 그때 건강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정기검진을 받았다면, 아플 때 참지 말고 병원에 갔다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식들은 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아픈 몸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자식들도 효도하지만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박 씨는 다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잘했고 금연과 절주도 실천했습니다. 지금도 박 씨는 건강해서 매주 등산을 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관리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지금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이만하면 잘 살았다는 자기 인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부족했던 것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한 것,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들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거나 그 여파를 감당해야 했고 가난한 시절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편리한 것들이 없던 시대에 맨손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낸 것도 큰 성취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던 시절에 자식들이 굶지 않게 하고 학교에 보내고 사회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잘 키워낸 결과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자식들입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것도 인정받을 만합니다. 어떤 일을 했든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 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의 성취입니다. 큰 사고나 질병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위험한 상황들을 잘 피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온 것도 인정받을 만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서로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화해하고 이해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고 힘든 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것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었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용기이고 의지력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이겨낸 시련, 내가 이룬 성취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후회하는 일들이 있고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와 후회들조차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어려운 시절을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최선을 다해 살아줘서 고맙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가 된 김 어르신은 평생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지만 더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작은 집이나마 마련했지만 더 큰 집에 살지 못한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잃었고 어떤 친구는 자식과 연락이 끊어져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집은 작지만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고 있고 돈은 많지 않지만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착하게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본인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김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자식들에게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 그 결과 모두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으니 충분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의 인생을 격려해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말해줍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고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살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합니다. 남은 인생은 부담감 없이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 단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다른 길을 갔다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젊을 때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자식들을 다르게 키웠다면 하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이미 벌어진 일들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을 계속 생각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과거의 아쉬움을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전의 실수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살면 현재도 과거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단념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았던 일도 나쁘던 일도 모두 내 인생의 일부였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실수나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픈 경험들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고 살고 있을 텐데 나만 혼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자꾸 떠올리며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으면 현재의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나이에 맞는 새로운 즐거움과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단념하는 것은 체념하는 것과 다릅니다. 체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지만 단념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에 집중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원망으로 채우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대신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단념하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을 계속 생각하지 않기, 몇 년 전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지 않기, 젊은 시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면 미래도 밝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세가 된 박 어르신은 오랫동안 과거의 일에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사업을 했는데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도 고생을 시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 일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 친구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더 잘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원망도 커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일에 대한 분노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수십 년간 계속되다가 몇 년 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TV에서 본 프로그램에서 한 스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어르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일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해졌고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화가 나 있었는데 점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과거의 일에 매달려 있을 때는 현재의 가족들에게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바둑을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도 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의 일 때문에 앞으로도 별로 좋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미래가 밝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내 삶을 남의 시선에 맡기지 않는 주체성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들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결혼해야 하고 언제까지 집을 사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들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잊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기준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좋은 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이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덜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또래들과 비교당하는 것이 민감한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런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하는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고 각자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나에게 맞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편한 스타일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만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취미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작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즐겁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배우는 것이 어색하다고 해도 용기를 내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주체성이 중요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참고 지냈던 관계들을 이제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결정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무리해서 남들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동네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편하고 좋은 곳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의 크기나 위치보다는 내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체성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조언은 받아들이고 필요한 도움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남들의 평가보다는 내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1세가 된 최 어르신은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받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옷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욕구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이런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웃들과 어울릴 때도 눈치를 받고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했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나이 들어서 그림을 배우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망설였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가지 사건이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친구도 평생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최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자신도 후회만 안고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최 어르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생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선생님과 동료 수강생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림 실력도 늘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또한 혼자 여행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안전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내 여행부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노인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용기 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옷차림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에 맞는 무난한 색깔의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밝은색 옷을 입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더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버지가 더 밝아지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6번째로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다친 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회복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 건강의 악화, 예상치 못한 실망들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상처를 천천히 치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더욱 소중합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받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음이 다쳤을 때 그 상처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힘이 쌓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상실들은 젊을 때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느끼는 공허함, 은퇴 후 찾아오는 무력감도 새로운 형태의 상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련,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좌절 등을 모두 견뎌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회복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복력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좋은 시기도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화날 때는 화내도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을 숨기거나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받아들일 때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속에 쌓여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을 찾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예쁜 꽃을 보는 것 같은 소소한 일들에서 기쁨을 찾으면 됩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마음의 회복력과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도 높아지고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도 쉬워집니다. 사람들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것도 회복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들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항상 강할 필요는 없고 항상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약해져도 되고 때로는 슬퍼해도 됩니다.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회복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세가 된 정할머니는 몇 년 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집에만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기 싫어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화단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모습,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은 분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들으면서 정할머니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요리하던 습관 때문에 혼자 먹는 것이 어색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주변만 돌았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우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정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그 슬픔에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혼자 잘 살아갈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늙어서 진짜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는 나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고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나만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